1981년 9월 15일, 10살 된 우슐라 하만이라는 소녀는 사촌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 독일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슐라 하만이 사는 지역은 독일 남부 조용한 마을로 큰 호수를 중심으로 미넨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쉬러 오는 고급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강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39년 전 끔찍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건 당일 1981년 9월 15일 화요일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이모의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때 시간이 오후 7시 20분입니다. 그녀 어머니는 이모 집으로 전화해서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전거로 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출발한 지 30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녀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숲속을 찾아보았지만 그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36시간째 목요일 아침 거실의 전화기가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전화기를 들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익숙한 라디오 광고음만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문에서 오려 붙인 글자로 딸을 데리고 있으니 45만 파운드를 준비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살리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딸은 죽는다. 그리고 경찰에게 알리면 죽이겠다. 그녀의 엄마는 묻습니다. 돈을 줄 테니 우리 딸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주세요. 딸이 가장 좋아하는 인형 2개의 별명을 말해주세요. 그러자 납치범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곧 전화는 끊어집니다. 그날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피아트 자동차를 타고 약속된 장소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는 곧 다시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려 2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숲속을 다시 한번 샅샅이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수 주변 수색 중 발밑에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땅을 파헤치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 갑자기 삽 끝에서 낯선 물체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바로 커다란 나무 상자였습니다. 우슐라 허만은 그 좁고 어두운 곳에서 웅크린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납치범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녀를 마취시켜서 나무 상자에 넣고 상자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견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음료와 먹을 것들을 넣었습니다. 또한 땅 속에서 답답하지 않도록 땅 위로 연결된 플라스틱 배관 환풍구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상자 안에는 작은 화장실과 심심할 때 읽으라고 넣어둔 만화책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수많은 제보로부터 경찰은 한 용의자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너 메주렉으로 우슐라 허만의 집 근처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메주렉은 아주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증을 가졌으며 사건 당시 빚이 14만 파운드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문과 나무 상자에서 나온 지문과 비교해 보았지만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두 번째 용의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클라우스 파핑거. 첫 번째 용의자였던 메주렉의 친구였으며 구덩이를 파면 1000파운드를 주겠다는 제안을 메주렉으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데리고 그가 팠다는 구덩이로 향했지만 그는 돌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술을 거부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슐라 허만을 차가운 땅 속에서 외롭게 죽어가도록 만든 악마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24년 후 2005년 독일 미제 사건팀은 이 실종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였던 메주렉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낡은 카세트 녹음기가 발견되었는데 그곳엔 아주 익숙한 신호음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녹음기를 분석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녹음기로 당시 유괴범들이 전화를 걸어 사용한 것이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2008년 5월 28일 우슐라 허만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27년 만에 메주렉은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2009년 2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메주렉은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였고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와이프가 증언을 합니다. 그는 정말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날 키우던 개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하실 큰 냉동고에 넣어 얼려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두 번째 용의자였던 클라우스 파핑거에 의해 나타났다. 메주렉이 돈을 줄 테니 구덩이를 파라고 얘기한 것이 녹음기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클라우스 파핑거는 자신이 판 구덩이의 크기와 주변 숲속 지형뿐만 아니라 당시 흙의 상태까지 아주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1982년 경찰들을 데리고 나무 상자가 묻힌 사건 현장으로 갔을 때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에 혼동을 주었다. 그는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를 보며 속으로 비웃은 교활한 사람이었다. 2010년 3월에 드디어 독일 고등법원은 우슐라 허만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얼마 뒤에 메주렉은 항소하였고 항소 재판이 시작했을 때 재판장 내 몇몇의 사람들만 우슐라 허만의 큰 오빠인 마이클 허만이 재판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알아보았다. 마이클은 메주렉의 녹음기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 그는 어떻게 메주렉의 녹음기에 저장된 신호음만을 가지고 메주렉을 범인으로 단정 짓는 것이 의아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납치범 전화는 공중전화에서 왔기 때문이다. 마이클은 전문가에게 녹음기에 저장된 소리가 공중전화 부스와 같은 환경에서 녹음이 될 때와 집에서 녹음이 될 때를 비교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이클의 법률 대리는 충고했다. 범인이 다 잡혔는데 왜 그가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마이클은 대답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합리적인 추론을 할 뿐입니다. 결국 마이클이 요청한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가 도착했고 해당 녹음기 소리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와는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불분명한 사실이었다.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피해자의 오빠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다니. 메주렉의 항소 재판이 끝나고 마이클은 밤낮으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다른 강력 범죄 사건들과는 다르게 언론은 용의자를 메주렉에서 마이클로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두 번째 국민 참여 재판이 시작되고 난 마이클처럼 메주렉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 언어학 전문가 바바라 집서는 메주렉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녀는 납치범들이 보낸 편지와 메주렉이 쓴 글을 보고 비교 분석하였다. 누가 몸과 편지를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편지를 쓴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독일인이 일부러 어색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독일어를 구사함으로써 외국인인 척 연기하려 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바라 집서는
무주렉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에 확신하였다.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메주렉은 구치소에서 13년째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버티고 있다. 우슐라 허만 사건은 법원이 내린 불합리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수사를 하게 된 독일에서 볼 수 없었던 첫 사례이다. 많은 독일인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